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빡빡해서 잘 안 쥐어지는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증상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빡빡해서 잘 안 지어지시죠? 끝까지 주먹 안 지어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게 한 가지 질병이 아니고 몇 가지 질병이 비슷하게 이런 증상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손가락 관절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탄발지라고 하는 질병이고요. 맨 마지막이 사실은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도 아침에 손이 많이 붓고 불편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다 각기 다르긴 한데요. 사실은 손가락 관절염이 방치가 되면 점점 더 많이 빡빡해지고요. 아침에 쥐기 힘든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낮에 손을 쓰는 모든 동작에서 통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상생활에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가 손 사용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쓰는데 모든 순간에 통증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제 탄발지 같은 경우도 동작, 물건을 잡는다든지 할 때 통증도 있지만 손가락이 굽혀져 가지고 펴지지 않는 바람에 이 사실 반대쪽으로 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도 일단 손 저림도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이 손바닥 자체가 근육이 위축이 되면서 적어집니다. 그래서 쓰임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굉장히 불편감을 겪게 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경우, 손이 저린 경우는 각각 어떤 질환을 의심해야 하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질환 중에 사실은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것을 탄발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 손가락이 부드럽게 굽혀지는 게 아니고 뻑뻑하게 딸깍거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딸깍딸깍 소리만 납니다. 하지만 이게 심화되면 꽉 굽어진 상태에서 안 펴져요. 그래서 반대쪽 손가락으로 펴주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손저림 같은 경우는 탄발지 같은 경우는 사실 손저림이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손저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손끝이 저리고 혹은 감각이 둔하고 이런 증상들을 겪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금방 괜찮아지기도 해서 병원을 안 가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 모든 질병은요 처음에는 간헐로 발생을 합니다. 즉 처음부터 막 절여서 죽겠어 내가 처음부터 막 이게 딸깍거려서 죽겠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어떤 날은 그렇고 어떤 날은 안 그래요. 근데 그 시초가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손의 질환들은 그 시초가 대부분 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침에 빡빡합니다. 그리고 붓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 간헐적으로 내가 증상이 있다 없다 한다고 해서 이거를 방치하시게 되면 이게 결국은 고착화되고 매일매일 아프고 붓고 통증이 생기게 되니까 초기에 잘 관리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부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어떤 분들이 주로 이런 질환을 겪나요? 주부분들이 사실은 많지만 직장인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이 손을 쓰는데 주부들만 많이 쓰는 거 아니거든요. 특히 요즘은 이제 그 마우스라든지 혹은 타이핑을 하는데도 손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직장인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절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절반. 환자분들이 집에서 이게 손가락 관절염인지 아닌지 구분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아침에 손이 붓고 빡빡하니까 이거 무슨 질환인가? 근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 가지나 되는 게 다 증상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사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에 의해서 손저림이 생기는 거는요. 티넬 사인이라고 해서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손이 저리신 분들 있잖아요. 손가락 두 개로요. 이 손끝에, 손목 끝에 이 부위를 통통통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에 의해서 내가 손이 저리다면 이 통통통 치는 티넬 사인에 의해서 손끝으로 쩌렁쩌렁 저림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내가 이 아침에 붓고 빡빡한 게 손목 터널이었구나 하시는 거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손이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것만 해도 사실은 탄발지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탄발지 같은 경우는요 A1 활차라고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손마디가 손가락이 시작되는 부위 여기에 있는 볼록 튀어나온 마디 있죠? 이 마디를 눌렀더니 유독 더 아파. 멀쩡한 곳보다 훨씬 더 아프고 그 손가락이 유독 딸깍거린다 라고 하면 이거는 탄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손가락 관절염에 의해서 손이 빡빡한가? 이 두 개 다 아니야. 티넬 사인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딸깍 소리도 없다 라고 하시면 손끝을 보시면요 이게 손이 변형이 됩니다. 퇴행성 관절 같은 경우는 이 손끝이 약간 이렇게 굽어요. 혹은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변형이 되어서 이 손끝을 만져도 끝 부위 손가락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퇴행성 관절이라고 할 수 있죠. 세 가지를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병원 치료 말고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관리나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자, 일단 세 가지 모두에 쓸 수 있는 통합적인 스트레칭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세 가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손이 빡빡하고 부으신다면
제일 먼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을요, 굽히는데 끝 부위부터 굽히는 겁니다. 끝 지절, 두 번째 지절, 세 번째 지절 해서 끝으로 쫙 굽혀가지고 주먹을 꽉 말아주는 겁니다. 쫙 말아주어서 끝까지 쥐었다가 하나 둘 펴주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펴서 끝까지 또 쫙 펴주는 거예요. 요거 다시 한번 손가락 끝에서부터 두 번째 지절, 세 번째 지절, 네 번째 지절 꾹 말아줘서 주먹 한번 쥐었다가요. 하나 둘 셋 센 다음에 다시 펴주는 거예요. 쫙쫙쫙쫙쫙쫙. 요거는 세 가지 질환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손을 쥐었다 폈다, 그냥 엉성하게 쥐는 게 아니고요, 지절별로 전부 다 이 가동각도를 써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각 질환별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탄발지가 있으신 분들, 딸깍딸깍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손가락을 뒤쪽으로 끝까지 쭉 쳐주는 운동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 손가락, 제가 이제 여기 누르면 아프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절에 관련된 이 손바닥 쪽을요, 꼭꼭 눌러서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 번째 손가락이 딸깍거린다, 그럼 세 번째 이 손가락을 따라 내려오시면 요렇게 인대가 있습니다. 손바닥에 길게 인대가 있거든요. 여기를 꼭꼭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 요게 탄발지에 가장 좋은 손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요, 손이 저리죠.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손에 보시면요, 여기에 인대가 두 개 보이실 거예요. 공 쥐듯이, 빈 공을 쥐듯이 이런 동작을 하시면 인대가 보이실 텐데, 이 엄지손가락 쪽에 이 인대가 있거든요. 여기 인대, 요 인대를 따라 내려와서 손 안에, 요 팔뚝 안에 이 인대를 따라 내려오면 근육이 하나 만져지거든요. 여기를 만져보시면 유독 반대쪽보다 꽤 많이 아프실 거예요, 손 저리신 분들. 그래서 요 인대에 딸려있는 이 근육을 꽉꽉 마사지 해주시면 아침에 손 저린 게 훨씬 덜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가락 관절염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 손등에 있는 이 모든 근육들이 긴장이 되면, 바짝 오그라들어서, 많이 써서 바짝 오그라들면 손가락 관절염을 일으킵니다. 우리 관절염이라고 하면 다들 이 관절에 생기는 염증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염증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팔을 많이 써서 이 근육이 오그라들어서 염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되는 근육인 이 팔 위에 있는 이 근육을 꼭꼭 마사지 해주시거나, 아니면 손을 요렇게 당겨서 이 근육들을 마사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숨 천천히 들이마신 다음에 내쉬면서 하나, 둘, 셋 정도 하시면 여기가 팽팽하게 스트레칭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손가락 관절염을 예방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스트레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이런 내용들이, 부위별 통증에 대한 스트레칭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파라핀이나 따뜻한 물이 손가락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요즘 파라핀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혹은 따뜻한 물,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 손가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염증,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몸의 혈액이 사실은 해답이에요. 혈액 속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 염증을 없애주고, 그리고 힐링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손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염증 물질들이나 이런 문제 물질들을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특히 아침마다 세면대 따뜻하게 물에 조물조물 해주시는 거, 파라핀 따로 구매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집에서 그냥 세면대 하시면 됩니다. 꼭 병원에 오셔야 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자, 수부질환들은 처음에는 증상이 매일매일 아프거나 매일매일 붓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간헐적으로 어느 날은 붓고 어느 날은 안 붓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스트레칭이나 관리요법으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불편하거나 이런 셀프 관리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증상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이 꼭 어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가장 흔한 원인을 하나만 꼽자면 뭐라고 보시나요? 어깨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요, 라운드 숄더입니다. 제가 팔을 이렇게 올리면요,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 똑같은 상태지만 제가 목을 앞으로 빼서 숄더를 라운드 시키면 이것도 안 올라가요. 왜냐면 목이 앞으로 빠지면서 숄더가 라운드 되게 되면 원래 위치에서 어깨 위치가 벗어나게 되고요. 이러면서 이 어깨 사이에, 이 관절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서 얘가 올라갈 때 찝히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깨가 이렇게 찝히게 되면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면 손상이 일어나고, 손상이 일어나면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면 각도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게 되죠. 결국은 어깨 통증의 가장 큰 요소는 뭐냐? 목이 전면으로 나오는 일자목, 그리고 그로 인한 라운드 숄더가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고쳐나가야 하는 건가요? 네, 어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야간에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통증이 있다면 사실은 어깨 주변에 찝혀 있는 신경, 이 신경들을 근육이 찝는 거기 때문에 해당 근육을 잘 치료해서 야간 통을 없애주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목 부위, 이런 부위들을 잘 치료를 해서 이 어깨가 라운드 숄더된 부분이 궁극적으로 풀려야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 숄더부터 고쳐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고치나요? 자, 제가 라운드 숄더라고 했잖아요. 어깨가 전면으로 이렇게 말린 겁니다. 그래서 찝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의 간격을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쌍따봉 운동입니다. 쌍따봉 운동은 뭐냐면 손 앞으로 내보세요. 쌍따봉. 이 상태에서는요, 왜 엄지손가락을 펴냐면 우리 방향성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방향, 엄지손가락의 방향을요, 뒤로 젖히면 됩니다. 요게 라운드 숄더를 풀 수 있는 마법의 운동인데요. 이 손가락을 옆면으로 벌리면서 젖혀주시면 이 손가락 방향에 따라서 팔이 열리면서 라운드 숄더가 개선이 되죠. 이 상태에서 고개를 앞으로 뺀 상태에서 쌍따봉 하는 게 아니고요. 고개를 뒤로 살짝 밀어서 일자목 자체도 좀 완화를 시키고 요렇게 젖혀주시면 전면에 있는 이 가슴 근육도 스트레칭이 되고요. 이 어깨 찝혀있는 라운드 숄더도 펴지면서 이 어깨 통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팔 올릴 때만 아프다가 나중엔 각도 제한이 생기고 밤에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깨 통증은 보통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자, 어깨 아플 때요, 제일 많은 게 뭐냐? 어깨 앞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창문 닫을 때 보면 어깨 앞에 아프죠. 사실 어깨 앞에만 아플 때는요, 팔이 웬만해서 제한 없이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옆에도 아프고 뒤도 아프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팔의 각도가 제한이 되고, 팔 각도가 제한이 되고 나면요, 어깨 주변의 근육들이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야간통도 일으켜요. 그래서 어깨의 통증은 맨 처음에 뒤에서 물건을 꺼낸다든지 창문을 닫을 때 어깨 앞에가 아프다,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옆에도 아프고 뒤도 아프다, 그러면 팔 한번 올려보세요. 다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 지나면 밤에 자다가 이쪽으로 돌아 누워서 눌리게 되면 깨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낮에도 아파서 자꾸 손으로 주무르게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점차 통증의 위치가 변해가고 통증의 강도가 강해지고 통증의 지속되는 시간대가 밤에서 낮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어깨가 아프면 주변 근육이 바싹 굳는다는 느낌인데 이유가 뭔가요? 네, 어깨 주변의 근육이 굳는 거는요, 우리 몸이 하는 보상의 힘입니다. 때로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기계들은요, 전체적인 기계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분을 손상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깨에 라운드 숄더 때문에 간격이 좁아지면 얘들이 움직이면 자꾸 부딪혀서 더 큰 손상을 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더 큰 손상을 막기 위해서 어깨 주변의 근육들이 바짝 굳어서 각도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각도가 제한이 되면서 여기 빨리 치료를 해야 돼, 이 어깨가 고장이 났으니까 빨리 치료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신호를 통증으로 보내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밤에까지 그 신호를 지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료 방법도 사실은 역순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밤에 이제 통증이 시작되는 굳은 어깨 주변에 이 근육들을 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찝혀있는 이 관절 간격을 펴기 위해서 라운드 숄더를 풀어줘야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끌 수가 있는 것이죠. 진통대로 끄지 마시고요. 어깨 통증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있을까요? 어깨가 한번 아파보신 분이라면 제 말을 잘 이해하실 텐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각도가 다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되는 동작이 훨씬 많죠. 그런데 어느 순간 드라이를 하려고 팔을 들었더니 팔이 아파요. 이상하네. 끝까지 들어보니까 잘 안 돼. 뒤쪽으로는 잘 안 되는데 앞에는 그래도 각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옆으로 뭔가를 들어서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뭔가를 드는 것까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어깨라고 하는 기관은 사실은 몸에 있는 관절들 중에서 고장이 나면 각도 제한을 가장 많이 겪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50견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깨는 진행이 되면 될수록 각도가 줄어들면서 이 행동에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처음에 전면에 아플 때, 그때가 시작이거든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추후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한번 어깨가 완전하게 각도 제한이 생기면 이게 완전히 풀리는 데는, 자연적으로 풀리는 데는 사실은 1년에서 2년 가까이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깨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 부분의 각도 제한은 사실 다른 부분의 통증들을 다 연관해서 끌고 들어옵니다. 때문에 초기에 잘 치료해 주시는 거, 각도 제한이 생기기 전에 치료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 오기 전에 내 어깨가 진짜 고장난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팔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어깨에 각도 제한이 오신 분들은요, 뭐냐면
팔을 위로 평소에 들어 올릴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십견이 오는 거거든요. 자, 지금 팔을 들었는데 내가 팔이 귀까지 안 간다? 그리고 이 앞에까지 가서 팔이 이렇게 손은 끝까지 가 있지만 팔꿈치가 굽어져서 끝까지 간다? 라고 하시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각도가 제한이 오는 곳은 뭐냐면 뒤로 젖히는 동작이에요. 요렇게 주먹을 뒤로 젖히는 동작. 요렇게 젖혔더니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르다. 왼쪽은 잘 넘어가는데 오른쪽은 덜 넘어가거나 이 전면이나 후면에 통증이 생긴다 라고 하면 이미 통증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책에 이 각도 제한을 푸는 방법, 어깨를 관리하는 방법들이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따라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도 제한이 풀리지 않고 통증이 계속 심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각도 제한은 점차 심해집니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셀프 마사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어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소원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여기가 굳어지면서 사실은 야간에 통증을 만들거든요. 자, 어깨를 쭉 팔을 올리시면요 여기 겨드랑이 바로 옆에 보면 단단한 날개뼈가 만져지실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 바로 밑에 있는 단단한 날개뼈, 거기서 뒤로 조금만 가시면 돼요. 여기 만져보시면 이 근육이 있는데요, 날개뼈를 기준으로 날개뼈 바로 뒤에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만져보시면 밤에 혹시 야간에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여기가 굉장한 통증이 있으실 겁니다. 반대쪽하고 같이 만져보시면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멀쩡한 쪽 어깨보다 여기가 더 많이 아프다, 맞습니다. 거기에요. 그래서 여기를 손으로 꼭꼭 마사지 해주시고, 이 부위가 힘들다면 공으로요 바닥에 놓고 옆으로 누워서 이 부위를 마사지 해주시면 야간의 통증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깨 통증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라운드 숄더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 숄더의 가장 좋은 운동, 쌍따봉 운동입니다. 앞으로 쌍따봉 해보십시오. 이 엄지손가락 여기 있죠? 이 엄지손가락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쌍따봉을 기준으로 엄지손가락을 바깥으로 벌리면서 팔을 벌리시는 거예요. 가슴 쪽으로도 스트레칭이 되고요, 팔에 있는 이 어깨에 있는 간격이 좁아진 부분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일자목도 같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목을 숙이지 마시고 뒤로 젖히듯이 편 상태에서 요렇게 끝까지 팔을 젖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에 찝혀있는 어깨를 풀어주세요. 쭉쭉 요렇게 아침 저녁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쭉 폈다가 다시 한번 모아서 끝까지 바깥으로 천천히 펴주는 거를 반복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 저는 20년차 한의사고요. 아주 고질적인 척추질환이나 만성질환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환자분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아파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거 집에 가서는 무슨 운동 해야 됩니까? 혹은 제가 이게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데 혹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 듣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사실 시작한 것이 유튜브 채널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또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조목조목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아플 때마다 꺼내보는 통증 백과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내용들이 부위별 모든 통증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들, 어떻게 해야 이 부위 통증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부위 통증들 치료 이후에 재발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혹은 비 올 때 유독 더 아픈 건 왜 그런 거예요? 혹은 이 질병 꼭 수술해야 됩니까? 이런 기준점들, 사실 통증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제 진료실에서 들었던 모든 질문들이 다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 부위별 통증들에 대한 스트레칭을 그냥 글로만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안에 다 그림을 삽입해서 다 해부학적 그림이라든지 혹은 스트레칭하는 방법들을 그림으로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QR코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부위들을 스트레칭하는 부분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실용적으로 아플 때마다 꺼내서 보실 수 있게끔 한 실용 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을 시작했을 때처럼 이 책을 낼 때도 이런 책들이 통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제 자신을 정의를 할 때 통증으로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왜냐면 심각하게 통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게 되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혹은 우울감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시죠. 사실 이 일상이 평범하지만 소중하다는 것은 내가 아파봐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되찾아주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치료하고 재발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 이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아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 통증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기준점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통증 백과를 통해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